클루즈 1편. 구독해주시면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알고리즘의 물결을 타고 신나게 영상 제작할 힘이 납니다. 자청의 클루즈 추천사. 우리는 무한한 판단과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정확한 판단과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클루즈를 이해하면 의사결정력이 좋아진다. 현재 인류의 대부분은 새로운 도전을 꺼려하는 선조들의 후예다. 과거의 필수적이었던 조심성은 현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이처럼 과거에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심리 기제였지만 현대에 와서는 우리 인생을 방해할 수도 있는 과거의 유무를 가리켜 클루즈라고 한다. 하루에도 많은 판단을 할 때 이건 클루즈 아닐까? 하는 습관을 반복하여 의사결정력을 높일 수 있다. 흔히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말한다. 나는 평생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찾아왔다. 인간은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말처럼 고귀한 이성과 무한한 능력을 지닌 존재일까? 또는 몇몇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완전한 존재일까? 결론은 거의 그렇지 않다이다. 우리 인간은 체계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만큼 영리한 유일한 종이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주의 깊게 짠 계획의 순간의 만족 때문에 내팽개칠 만큼 어리석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목격자 증언이라는 것은 인간이 언뜻 목격한 사건이나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정확히 기억해낼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통 사람들에게는 연속된 12개의 단어 목록을 30분 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클루즈란 어떤 문제에 대한 서툴거나 세련되지 않은 해결책을 뜻한다. 이 말이 처음 대중화된 것은 1962년 잭슨 그레놀룸이라는 컴퓨터 분야의 한 선구자가 농담조로 쓴 클러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논문을 통해서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클루즈를 잘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조화롭지 않게 모여 비참한 전체를 이룬 것이라고 정의했다. 인간의 마음은 의논의 여지 없이 인상적이며 우리 주변의 어떤 대안적 장치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많은 결함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종종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의 결함들을 그냥 받아들인다. 감정의 폭발, 그저 그런 기억력, 편견에 사로잡히는 경향 등을 우리는 우리 마음의 표준적인 능력으로 받아들인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클루즈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상자 밖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최선의 과학은 종종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이해하는 것보다 사물이 어떻게 달리 존재할 수도 있었을까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공학자들은 대개 돈이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클루즈를 만든다. 그렇다면 자연은 왜 클루즈를 만들까? 진화는 10억 년에 걸친 일이니 어떤 불평을 늘어놓기엔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생명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무수한 클루즈들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간의 척추는 형편없는 해결책이다. 만약 4개의 기둥이 균등하게 교차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몸무게를 분산해 지탱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단 한 개의 기둥으로 전체 몸무게를 지탱하는 척추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결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는 해결책이 우리 몸에 들어붙은 까닭은 무엇인가? 척추가 2발 동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구조가 4발 짐승의 척추에서 진화했기 때문이다. 즉 불완전하게나마 일어서는 것이 아예 일어서지 않는 것보다 우리처럼 도구를 사용하는 생물에게 더 나았기 때문이다. 진화를 통해 생긴 클루즈의 또 다른 유명한 예는 남성들의 은밀한 해부학적 특징과 관련이 있다. 정소에서 요도로 이어진 정관은 쓸데없이 길다. 만약 재료를 아끼거나 또는 효율적인 전달을 고려하는 알뜰한 설계자라면 정소에서 음경까지 짧은 관으로 곧장 연결했을 것이다. 이렇게 닥치는 대로 체계가 구성된 유일한 이유는 이전에 있는 것을 기초로 그 다음 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 과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의 신체는 불완전한 것들로 가득하다. 콧구멍 위에 쓸모없는 돌기가 나있고 치아는 썩으며 골치 아픈 사랑니가 나오고 발은 쑤신다. 리처드 도킨스는 진화를 통해 어떤 복잡한 생물이나 기관이 하룻밤 사이에 조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점진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웅대한 진화의 예가 넘쳐날 정도로 많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나 완벽한 것은 분명 아니다. 특히 진화가 지나는 길이 그저 한 개의 산이 아니라 산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완전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결국 진화는 궁극적으로 완벽의 문제가 아니다. 진화는 최근의 노벨상 수상자 허브 사이몬이 적당히 만족하기라 부른 것, 곧 적당히 좋은 결과를 얻는 일의 문제다. 이런 결과는 경우에 따라 아름답고 세련된 것일 수도 있고 클루즈일 수도 있다. 때로는 세련됨과 서투름이 말 그대로 나란히 공존하기도 한다. 다윈이 말했듯이 모든 생명은 변형된 혈통의 산물이다. 지금 존재하는 형태들은 이전 형태들의 수정판일 뿐이다. 이것을 진화의 관성이라 부르고자 한다. 뉴턴의 관성의 법칙에 따르면 정지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경향이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비슷하게 진화는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에 수정을 가하면서 작업하는 경향이 있다.
진화의 관성이 생기는 까닭은 새로운 유전자가 이전 유전자들과 조화롭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며 즉각적인 방식으로 진화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진화는 종종 옛것 위에 새로운 체계를 쌓아 올리는 식으로 전개된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끊임없이 생존하고 번식해야만 하기 때문에 진화를 통해 최적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다. 예컨대 인간의 중뇌는 아주 오래된 후뇌 위에 말 그대로 얹혀 있으며 이 두뇌 위에 다시 전뇌가 얹혀 있다. 이 셋 가운데 가장 오래된 후뇌는 적어도 5억 년 전부터 있었으며 호흡, 신체 균형, 경계 등 인간뿐 아니라 공룡에게도 똑같이 기묘한 기능들을 통제한다. 가장 마지막에 생긴 전뇌는 언어나 의사결정 같은 일들을 통제하는데 종종 전혀 관계없는 더 오래된 체계들에 의존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옛 체계 위에 새 체계가 얹히는 썩 아름답지 못한 과정을 엘머는 기술들의 누진적인 중첩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의 최종 산물은 클루지가 되기 쉽다. 진화가 마음을 지배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다. 박테리아는 지구상에서 30억 년을 살아왔으며 포유동물은 3억 년을 살아왔다. 이와 달리 인간은 기껏해야 몇십만 년을 살아왔다. 나아가 언어, 복잡한 문화, 사려 깊은 사고력 등은 생긴 지가 겨우 5만 년쯤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결함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지만 이전 진화의 관성이 축적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클루지 1 맥락과 기억. 우리의 기억은 한편으로 대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실망시킨다. 기억은 왜곡되기도 하고 융합되기도 하며 그냥 맞지 않을 때도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놓아두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건을 찾는데 매일 평균 55분을 허비한다고 한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스카이 다이빙 사고의 약 6%가 낙하산을 펼치는 줄을 잡아당기는 것을 잊어서라고 한다. 우리의 허술한 기억력을 평범한 컴퓨터의 탄탄한 기억력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기억력이 뒤죽박죽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이미지에 대한 인간의 기억력도 나을 것이 없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사진의 배경에서 생기는 작은 변화나 심지어 꽤 큰 변화조차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번 기억한 것을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인간의 기억은 여러 면에서 골칫덩어리이다. 인간은 컴퓨터처럼 원하는 어떤 정보가 정확히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거의 알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컴퓨터처럼 우편번호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유용했을 것이다. 우편번호 기억 대신에 우리는 일종의 맥락 기억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하여 맥락이나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넌지시 알려주는 단서를 사용한다. 이것은 우리가 특정 사실을 필요로 할 때마다 마치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다. 뇌야 안녕? 귀찮게 해서 미안한데 1950년에 일어난 전쟁에 관한 기억이 필요하거든. 나한테 뭐 줄 것 없니? 때때로 우리의 뇌는 고맙게도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해준다. 만약 내가 영화 기생충을 제작한 감독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순식간에 정답을 말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여러가지 단서를 사용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다. 그리고 일이 잘 굴러갈 때는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가 머릿속에 그냥 탁 떠오른다. 우리의 기억 체계에도 몇 가지 명백한 장점이 있다. 우선 맥락 의존적인 기억은 컴퓨터처럼 모든 기억을 똑같이 취급하는 대신에 우선순위를 매긴다. 그래서 자주 일어나는 것, 우리가 최근에 필요로 했던 것,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전에 중요했던 것 등을 한마디로 말해 우리에게 가장 유용할 가능성이 큰 정보를 가장 빨리 머릿속으로 불러낸다. 나아가 맥락 의존적인 기억은 빠르게 병렬로 탐색될 수 있다. 이것은 뉴런이 디지털 컴퓨터의 메모리 칩보다 수백만 배 느리다는 점을 보상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억 속에서 찾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일이지 뇌 속 특정 세포 집단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다.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추측은 들어오는 조회가 맞으면 우리 뇌의 기억들이 그냥 알아서 반응하는 식으로 자율적으로 작동하리라는 것이다. 물론 찾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뽑아내는 방식에서는 항상 옳은 기억이 반응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처럼 맥락 기억의 고유한 단점은 신뢰성과 관련된 것이다. 인간의 기억은 뇌 속의 위치가 아니라 단서를 중심으로 매우 강력하게 조종되기 때문에 쉽게 혼동이 일어난다. 내가 어제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까닭은 어제 아침 식사가 그제 아침 식사나 또 그 전날 아침 식사와 너무 쉽게 혼동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방해가 되기도 하는 맥락의 강력한 효과는 기억의 출력 펌프를 예비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의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간호사라는 단어를 인식하기가 쉬워진다. 또 영화나 배우 이름이 재리하면 맥가이어가 생각나는 것처럼 맥락 기억의 또 다른 결과는 우리가 들은 또는 보거나 만지거나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은 거의 모든 정보가 좋든 싫든 몇 가지 다른 기억들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비자의적 기억이란 말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회상들은 모두 맛과 냄새가 결합된 딱 하나의 자극을 의식한 뒤에 촉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예비 효과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크다. 예컨대 문화적 편견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소수 집단의 행동은 예비 효과 때문에 더 악화될지 모른다. 백인과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종적 편견이 예비되는 경향이 있고 우울을 강화할 수도 있다. 어쩌다 우울한 기분에 빠져들면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도록 예비될 것이고 이것이 다시 우울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맥락과 단서 중심으로 인간의 기억이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인간의 기억이 종종 함께 뒤섞여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배운 것이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또 거꾸로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이 어떤 것을 새로 배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런 방해와 간섭은 잘못된 기억이라는 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법정에서 목격자 증언은 최종 심판자의 역할을 할 만큼 중요하게 취급되었지만 이런 믿음은 거의 잘못된 것이다. 그 이유는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맥락 중심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목격자 증언이 신뢰하기 어려운 까닭은 우리의 기억이 조각조각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억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정돈하기에 적합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의 인출은 맥락의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 조상들은 거의 언제나 즉각적인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살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컴퓨터로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행위자로서 진화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동하는 유기체 세계를 지각하고 그것에 반응해 행동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런 사정 때문에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기억체계가 발달했다. 기억의 결함과 관련해 일종의 보상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프로이트가 자유현상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억의 조각들을 쫓아갈 수 있으며 문학이나 시를 짓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 만약 연쇄적으로 떠오르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거든 마음껏 즐거라. 결론적으로 말해 신속하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맥락 기억을 토대로 우리의 추론 능력이 발달했다는 사실은 어떤 이상적인 타협의 산물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추론에 사용되는 두뇌 회로가 왜곡될 수 있는 기억을 가지고 작업하는 까닭은 그것이 진화를 통해 생겨난 유일한 기억 체계이기 때문이다. 클로지 이 오염된 신념. 사람들은 막연한 일반론을 과잉 해석하여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마치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인 양 믿는 경향이 있다. 우리 인간이라는 종은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간다. 인간이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신념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증거들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저런 신념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우리가 부적절한 정보의 영향을 얼마나 크게 받는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은 잘생긴 교수가 가르치기도 잘한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느낌을 받으면 그 사람의 다른 속성들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후광효과라고 부른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특성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나머지 부분도 부정적일 거라 추측한다. 이것을 갈퀴효과라 한다. 또한 초점 맞추기 착각이라고 불리는 현상은 단순히 사람들의 주의를 이런저런 정보로 돌림으로써 사람들의 생각을 조작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준다. 단내림 효과. 실험에서 심리학자 아모스 트보스키와 다니엘 카너먼은 1에서 100까지의 숫자가 적힌 원판을 돌리면서 피험자들에게 이 원판 돌리기의 결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을 던졌다. 유엔에 가입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몇 %인가요?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답을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어림짐작을 해야 했으므로 이것은 꽤 공평한 과제였다. 그러나 이들의 추정치는 원판의 숫자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았다. 원판의 숫자가 10이었을 때 유엔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평균적으로 25%였다. 그러나 원판이 65를 가리켰을 때 대답은 평균 45%였다. 단내림과 조종이라고 알려진 이 현상은 여러 곳에서 관찰된다. 단내림 효과가 심리학자들의 큰 관심을 끈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주변 정도 또는 심지어 전혀 무관한 정보가 신념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한 실험에서 펜이 입술에 닿지 않도록 가볍게 펜을 치아로 문 사람들은 입술을 오므려 펜을 문 사람들보다 제시된 만화를 더 재미있다고 평가하였다. 입술 모양이 미소 지을 때처럼 입가가 위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확증 편향. 우리는 주제가 무엇이든 우리의 신념을 위협할 만한 것보다 우리의 신념에 더 잘 들어맞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오제이 심슨의 살인 혐의 재판에서 만약 그가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의 유죄를 시사하는 증거들을 더 쉽게 기억한다. 동기에 의한 추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즉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한다. 예컨대 카페인이 여성에게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읽었을 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여성들은 이 기사의 결론에 더 희위적이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 또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신념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을 보는 것이다. 헛소문도 많이 들으면 진실이 된다.
문제는 우리가 직접 관찰하지 않은 것을 믿기 시작하면서 생긴다. 그리고 현대 세계에서 우리가 믿는 많은 것들은 직접 또는 쉽게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대신에 친구, 선생님, 대중매체 등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새로운 신념을 습득하는 것은 인간이 엄청나게 복잡한 문화와 과학기술을 건설하는데 핵심이 되는 능력이다. 믿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것이 참이라고 받아들이다 라는 정의와 특히 절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다 라는 정의가 나란히 적혀 있다. 과연 신념은 우리가 참이라고 아는 것일까? 아니면 참이기를 바라는 것일까?